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경매 투자 시 실제로 도움되는 교육을 찾고 계십니까? 2014년 새로운 교육과정,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 분석 포커스 과정을 소개합니다. 경매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의 첫 난관이 바로 시세조사입니다. 이유는 낙찰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가물어하는 시세조사는 그만두십시오. 시세조사는 객관적으로, 시세 분석은 주관적으로 해야 하는 걸 알고 계시나요? 모르신다고요? 겉보기에 시세조사가 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한 기술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경매 투자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 화법이 중요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이 필요한 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실패를 낳기 마련이죠.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에서는 시세조사에서 나온 모든 상황을 실전으로 연습하고 체크하여 완벽한 시세조사에 정확한 시세분석으로 낙찰의 길을 인도합니다. 도기안의 시세조사, 시세분석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님이 직접 강의하시며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이론과 실전이 접목된 국내 유일 차별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전으로 다양한 물건의 시세조사를 하며 보다 정확한 시세조사와 분석으로 경쟁력 있는 낙찰가 선정 방법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어려운 경매 투자, 저희와 함께라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공경매사협회만의 특별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십시오.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받을 돈은 1억인데 A는 5천이 아니고 A가 2억, 요거가 3억, 2억, 요것도 한 3억 이렇게 하시죠. 그럼 자, 1억을 받기 위해서는 A, B, C, D 재산을 다 같이 경매 치는 게 좋아요? 한 개나 두 개를 치는 게 좋아요?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자는 다 쳐버리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돈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이왕이면 돈 고생시켰으니까 마음고생시켰으니까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서 4개를 다 복잡하고 던져놓고 경매를 치기 시작하면 각자의 채권자들도 이게 뭔 일이냐, 야 나도 경매 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들어와서 사는 세입자들이 불안해서 나갈래요 그러고 나가면 또 새로운 세입자가 안 들어와 버리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금 규모가 부도 상태로 이제 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4개 부동산을 한 번에 그냥 싹 그냥 쳐버리면 좋은데, 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땠으면 좋겠어요? 딱 봐도 하나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채권자는 경매를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누가 좋아요? 국가가 좋지. 그죠? 인센이 뭐니 돈 다 걷어들이니까, 뽕돈 들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율로 풀어주죠. 돈 들여서 경매는 네가 신청을 해라. 이왕에 돈 버는 거니까. 국가 입장에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신청 들어오면 관련한 세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그 사전 단계, 우리가 예를 들면 세무서 가보면 사업자를 낼 때 옆에 사람이 하나 앉아 있어. 세무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합니다. 고소를 하려고 그래도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먼저 이거 읽어보고 이거 고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담하면서 커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매를 칠 때는 야 이거 경매 안 쳐도 되겠는데로 말하는 놈은 없어. 돈 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돈을 벌어들이는 방법은 서비스를 좀 불통하게 하면 돈을 쉽게 걷어들입니다. 세부적으로 안 가르쳐주면.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 억울해. 그래서 억울한 거를 막으려면 판사가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4개 중에서 1개만 매각을 해도 솔직히 돈 다 받을 것 같은데 이거를 4개를 다 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다 한 번에 치는 걸 뭐라 그래요? 과잉 매각, 과잉 경매 이렇게 하는 거.
밑에 있죠? 4번에 과잉경매라고 써져 있죠. 예. 낱개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분수가 좀 넘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라는 걸 과잉경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쉽죠? 그러면 안 넘친다는 전제하에서 채권자가 이렇게 4개를 하여간 쳤어요. 그럼 판사 입장에서 4개 가격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10억이 돼요. 판사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야 이거를 번거롭게 A, B, C, D로 따로따로 진행을 하면 매번 서로 편지 보내고 A는 사건을 1개 맡기고 요건 2개 맡기고 3개 맡기고 야 복잡하니까 채권자도 하나고 채무자도 하나니까 야 한 번에 치자. 일관해서 팔아버려. 그러면 일관해서 이 4건이 그러니까 이번에 4건을 치면 10억에서부터 감정가를 시작하면 되겠죠. 최초 시작가를 10억에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진행을 하자니 여기가 시골이 완도야, 완도. 야, 완도에서 10억 들고 들어올 놈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10억이 8억 돼도 한참 있을 것 같아. 누가 서울 사람이 완도까지 와서 집 몇 개 살 리는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판매하는 방식에서 고민해보면 판사 입장에서는 패키지로 묶어 파는 게 좋아요? 낱개로 파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떻게 빨리 소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낱개로 파는 게 좋죠, 낱개로. 통으로 묶으니까 이건 지역적으로는 안 팔려. 또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은 20억씩 돼봐요. 그럼 더 안 팔려. 다 합쳐서 막 100억씩 돼버리면 더 안 팔리니까 계속 차감이 되면은 채권자가 손해보죠. 한 번에 20에서 30% 떨어지니까 100억이 80억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때는 묶어서 팔면 안 되겠죠. 자, 묶어서 팔아서 이문이 남는 경우가 있고 낱개로 팔아야지 고객님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걸 판단을 누가 하죠? 판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패키지로 묶은 거를 일괄경매.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시면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은 안 혼미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막 어떤 얘기를 하던 중에 딱 잘리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패키지로 파는 것보다는 낱개로, 이거를 야, 10억으로 최초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야, 2억에서 시작하면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질 때 누군가가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낱개로 팔자. 그걸 개별 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인데, 낱개로 팔아야지 이문이 남으면 낱개로 팔고, 이거를 그냥 절차도 좀 복잡하고 하니까 뭉뚱거리로 해가지고 가자라고 해서 유리할 것 같으면 일괄로 팔고 이렇게. 즉 표현 자체가 일괄경매라는 것 자체가 표현이 그랬죠. 패키지다라는 뜻이죠. 패키지다.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이제 한글로 이렇게 써이면 좋겠죠. 일괄경매라고 하지 말고 전부 다 경매. 개별 경매는 낱개 경매.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릴 것인데 개별 경매, 일괄 경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한국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전부 다 경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은 토지가 있고 위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표현이 일괄경매라고 나옵니다. 일괄매각. 아, 토지 건물 내가 사나보다.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최고위 과정에서, 부산에 이제 다가구가 이제 경매에 나온 게 있었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98% 공정이 끝나 있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호의 큐브 잡지에 소개될 겁니다. 98% 공정이 돼 있어서 여기에 방이 10몇 개 세대이기 때문에 300에 30 정도는 무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몇 개니까 3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집이에요. 이게.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일괄매각 써져 있어. 그러면 당연하게 토지 건물이 동시에 나갔다라고 인식하기가 좋겠죠. 그게 그 뜻이니까. 그런데 또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이 합쳐진 가격으로 감정가가 시작됐어요.
그럼 느낌이 어떠세요? 아, 이거 내가 돈 주면 토지도 사고 건물도 내 거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죠. 일괄매각이고 감정가격도 토지 건물이 합쳐져 있는 가격이니까. 그런데 또 그 옆에 문구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건물만 매각이라고 또 써 있어. 이게 한 줄에 이렇게 써졌단 말이에요. 한 줄에 일괄매각이고 건물만 매각으로 써져 있다고. 그 다음에 감정가는 이 구석에 토지하고 건물 감정이 합쳐진 데에서 시작해서 막 떨어져 있고. 이런 모순된 상황이 공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순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상담을 저한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대지권이 미등기여도 토지하고 건물을 합친 금액에서 매각이 시작되면 당연히 토지도 내 겁니다. 맞잖아요. 응. 그리고 일괄매각이라며. 근데 옆엔 건물만 매각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사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등기로 보면 채무자는 이 사람이 아니야. 토지는. 그러니까 더 갈등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행계 물어봐. 간단하잖아. 원칙상은 이 금액에 사면 법원에서 만약에 토지 건물만 판다고 하면은 원전을 손해볼 일은 없어. 이거 불허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거고 소송까지 갈 생각하고 우선 잡을 거면 잡아보고 그게 정 믿업지 않으면은 집행계에 물어봐. 그랬더니 집행계에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건물만 매각해요.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건물만 매각이래. 아니, 그러니까 건물만 매각이라고 하는데 왜 토지 건물하고 합쳐서 매각했는지 안 물어봐서 그것은 자,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매에서 중요한 게 질문법이다라고. 그래서 경매 90%는 뭘로 한다? 말로 한다. 말로 하는 이유들은 경매 실무를 좀 해보면 바로 알아요. 바로. 네. 지금도 말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야 되겠죠. 귀찮지만 내 것도 아니지만 관계에 의해서 또 전화를 해서 해결을 좀 해줘야 되니까 전화를 딱 해서 사건 번호 요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 친구한테 아니 그러면 일괄매각이라고 써놨는지는 물어봤어. 왜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집행하는 개 담당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른 채 일괄매각하는 거죠. 맞잖아. 호수 30개 일괄매각, 30개가 아니고 10몇 개를 일괄매각하는 건 맞잖아요. 그게 일괄매각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건물은 하나인 거죠. 호수가 여러 개여도.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이제 막 몇 호. 이게 다세대였나? 하여간 10개였어. 그러니까 10개니까 아마 호수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게 이제 제가 즐겨찾기 해놨거든요. 다음 호에 글을 쓰려고. 요거 일괄매각이래, 요게. 그래서, 참, 빈놈들이다, 진짜. 그러니까 경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그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딱 했더니 똑같이, 그거는요, 건물만 매각인 건 맞아요. 최초에는 한 번에 진행됐었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건물만 매각입니다. 그럼 왜 일괄이라고 쓰셨어요? 그랬더니 요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괄매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토지랑 건물을 합쳐서 하는 말이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가 약간 흔들리면 그 사람은 말이 세지만 저같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거를 대지권 미등기가 감정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제가 사서 대지권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소송으로. 그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대지 금액에서 포함했기 때문에 보세요. 법원에서 땅값하고 건물 가격을 합친 다음에 그걸로 감가된 걸 샀는데 왜 건물만 줘요? 여러분들 가게 가가지고 사과하고 배를 합쳐서 산 금액으로 나는 페이를 줬는데 사과만 주는 거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입찰은 화요일이었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우리가 회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회의를. 그래서 회의를 한 다음에 월요일날 3시경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때 회의에서 조금 미덥지 않으면 변경 연기를 하겠대. 그래서 연기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연기까지는 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우리가 잡아놓고 큰 문제 없으면 가려고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이해관계에는 시비가 안 붙으면 이제 묻어서 가는 거 있잖아요. 모른 채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아니 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좋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고 회의나 한번 해보시죠. 했는데 이제 그날 월요일날 전화했더니 바로 연기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수정, 건물만 매각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런 게 그러면 이 사건이 1년 동안 이 표시가 되면서 유지가 되면서 중간에 몇 번이 사고 재경매 당하고 온 거예요 이게. 근데도 안 고쳐져. 자 아시겠죠? 자 이런 거죠. 요런 거를 이제 당하면 지금 이제 그런 문제도 그 기간 동안 이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아니면 이 일을 아까처럼 제기를 해도 네 이게 일괄이에요. 그럼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물건이 만약에 대지권까지 포함이 되는 걸로 하면은 실제 대출은 안 되죠. 그죠? 아직 준공이 안 돼 있어요. 98% 공정이기 때문에 준공하고 300에 30을 드리면은 실제 현금이 1억 한 3, 4천 들어가고 250, 300을 보는 거예요.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높은 금액에 사도 그 대출을 이제 완공시킨 다음에 대출을 한 50% 땡기고 보증금으로 300에 열 몇 채니까 한 몇천 땡기겠죠? 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주고도 계산 딱 때려 보니까 한 1억 한 4, 5천 투자되고 250, 300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면서 저한테 이제 막 물어보고 자문을 구했고 애정을 이제 퍼붓고 그런 다음에 요것만 내가 잡으면 부산에 지사를 차리겠어. 왜냐면 현재 있는 직업을 내가 때려치겠다니. 현재 직업이 이제 400 이상 버는데 요걸로 한 250, 300만 나오면 일단은 용돈 되잖아요. 가정에서 살림이 되니까 나는 이제 이쪽으로. 근데 이제 이게 어그러지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사건번호는 하나만 있는 건가요? 네, 하나.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들다 보니까 이제 나온 거죠. 일괄 경매하고 개별. 이렇게 낱개로 치느냐, 낱개로 팔 수도 있고 패키지로 팔 수도 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만 매각인 경우도 있고 토지 건물이 일괄 매각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경매냐 낱개 경매냐를 이렇게 분간을 해 놓으시고 개별 일괄 있고 그 하나에 또 하나 얹어서 설명한 거 있죠? 과잉 경매 4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받을 돈은 1억인데 남의 집을 막 한 5억, 6억씩짜리 몇 개를 쳐버린다는 건 좀 불공평하죠. 그죠? 이런 거를 과잉 경매라고 합니다. 과잉 경매는 또 판사가 앞서서 또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못하게. 불허해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용어가 해결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가장 요게 제가 봐도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어떤 게 공동경매라고 생각하세요? 어감상. 공동경매. 여럿이 모여서. 네, 여럿이 모여서. 응. 거기까지는 왔는데 누가 여럿이 모이는 거죠? 투자. 투자? 낙찰자가 땡. 그러니까 낙찰자가 여러 명이 동업해가지고 입찰 보는 걸 공동경매라고 하는 거고, 혼자서 보면은 단독 경매인가? 그렇죠. 여럿이 있는 건 이제 공유자라고 하죠. 공유자. 그래서 여러 명들이 입찰을 볼 때 이제 공유자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공동경매. 자, 경매라는 용어 대신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경매라는 용어를 썼지만 사실 요즘에는 뭐라고 쓰죠? 매각이라고 씁니다. 예. 옛날에는 최고가 경락인 또는 최고가 낙찰자 경락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쓰죠?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쓴다. 즉 원래 경매나 공매는 법률적 성격이 매매입니다. 매매. 그저 국가가 개입됐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소유자와 나와의 개인 관계의 매매로 평가를 합니다. 법률 관계가. 그래서 매각 매수. 그러니까 공동 경매란 말은 다른 말로 공동 매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공동이냐 도대체? 채권자가 공동이죠. 채권자. 이 집에 국민은행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을 수 있죠. 얘네들이. 또는 국민카드도 있을 수 있어요. 얘가 경매를 딱 쳤네. 그래서 국민은행이 돈을 하도 연체를 하니까 경매를 딱 쳤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신한은행도 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리고 또 경매를 신청을 딱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공동경매라고 한다. 채권자가 공동인 경우였죠. 네, 채권자가 공동으로 경매를 치는 걸 공동경매라고 한다. 채권자가 공동인 것을. 그럼 이중은요? 이중하고 공동이 전혀 다른 성격이면 한 줄에 놨을 리가 없겠죠, 제가. 뭔가 비교가 되니까 지금 공동경매랑 이중경매를 쓴 거다. 아니, 공동이란 말은, 그래, 맞아. 공동. 같이 한다. 공이 같이 한다. 그죠? 함께 한다. 이중은 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도 있지만은 다른 어원으로는 겹칠 중자라고도 합니다. 이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중 아니냐? 뭐 이런 건 중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요것도 채권자가 여럿이고, 요것도 여럿이야. 맞죠? 여럿인데 어떤 거를 공동이라고 어떤 걸 이중이라고 하는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거 몰라도 투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공부는 조금 들은 것 같아야지 되는 거죠. 네. 자, 경매를 신청하면 이렇게 신청하면 며칠 정도 있다가 사건 번호가 진행이 되면서 개시 결정을 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오늘 법원에서 신청서를 이렇게 딱 제출한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세요 하면서 등본 떼주듯이 사건 번호를 탁 주는 게 아니죠. 며칠간의 어떤 서류도 봐야 되고 뭣도 봐서 판사가 야 이거 경매 쳐라고 하는 게 경매 개시다. 그럼 요 기간에 시간 텀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이게. 그죠? 전입신고를 해도 조금의 텀이 생긴다 이게. 이 텀이 생길 때 국민은행이 이날 신청했는데 신한은행이 이날 들어오는 거야. 즉 사건 번호가 아무것도 부여가 안 되고 누군가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개시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여럿이 들어오죠. 자 이거 뭐예요? 뭔가 같이 함께하는 느낌 안 드세요? 함께한다 해서 공동경매다. 함께하잖아. 함께해서 하나의 사건 번호가 이제 이때 탄생하잖아. 이때 생기고 즉 뭔 말인지 알겠죠? 경매 개시가 다 시작되기 전에 중간에 여러 명이 들어오는데 그 여러 명이 들어와서 경매가 쳐지는 거를 공동경매라고 한다. 그렇지만은 신청하는 사람이 여럿이니까 당연히 사건 번호는 여러 개 생기겠죠? 그죠? 국민은행이 신청한 사건 번호 다르고 신한은행이 신청한 사건 번호 다르고. 하지만 제일 먼저 신청한 놈이 결정이 되기 전에 누군가가 들어왔다 이게. 그러면 공동경매 이렇게. 자 그런데 누군가가 신청을 국민은행이 해가지고 사건 번호가 부여돼서 진행 중이야. 그때 신한은행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요런 거는 야 이건 공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야 둘이서 왔으니까 이중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중경매라고.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게 말한 것 같은데 눈빛은 다 몽롱. 쉽죠? 쉬운데 이제 튀어나가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해서 이게 개시 결정 되기 전에 또 누군가가 오면 공동. 사건 번호가 부여돼가지고 진행 중에 누군가가 오면 이중.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중경매일 경우에 사건 번호는 어떻게? 똑같이 먼저 부여받은 사건으로 사건은 진행이 됩니다. 이제 국민은행이 먼저 신청하면 그 사건 번호로 진행이 되고 그 밑에 중복 경매하면서 이게 글자가 떠 있어. 사건 번호가 몇 개 더 떠 있는 거 보셨죠? 그게 이제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친 거예요.